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세션에서 발표를 하게 된 NDS의 안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NDS에서 지금 오늘처럼 AWS 서밋 때 같은 행사에서 발표도 하고 평상시에는 이제 고객분들과 만나서 고객분들의 클라우드 이용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저도 뭐 펌웨어부터 백엔드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개발을 했었습니다. 뭐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IT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IT 분야는 정말 엄청난 속도로 급변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특히 예전에도 빠르긴 했는데 요즘은 그 변화가 더 빨라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데는 이렇게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솔루션들도 아마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솔루션들은 뭐 개발자들이나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난 고민을 하게 만들죠. 이런 솔루션 중에는 비슷하거나 뭐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많은데요. 제가 장담하건대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이런 검색은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은 AWS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그 AWS에서 매년 신규로 발표된 기능과 서비스들의 숫자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게 누적 수치가 아니고 매년 발표된 개수입니다. 이렇게 AWS는 그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IaaS부터 뭐 AI, 빅데이터 같은 뭐 SaaS, PaaS 이런 분야까지 정말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 중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중복되거나 비슷한 서비스들이 또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검색 엔진을 뒤지게 되겠죠. 뭐 좀 뜬금없긴 한데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저는 이제 펄과 파이썬 랭귀지의 어떤 설계 철학이 모두 떠오릅니다. 뭐 이런 건데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하는 데에 명확한 하나의 방법이 있다는 설계 철학이 있고요. 펄은 어떤 일을 하는 데에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런 설계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저는 펄보다는 파인데 아마존은 이런 펄의 방식에 좀 더 가까운 방식으로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복적으로 나오는 서비스들은 아마도 아마존에서 신 서비스를 만들 때 다양한 고객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만들다 보니까 아마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중복되거나 좀 비슷하거나 이런 애매한 서비스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먼저 아마존 RDS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마존 RDS는 이 문제는 좀 오래된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계속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RDS는 Relational Database 서비스로 기존의 RDB를 관리형 서비스로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관리형 서비스라고 하면 뭐 데이터 센터나 호스트는 당연하고 데이터베이스의 설치, 백업, 패치 이런 것까지 아마존에서 다 맡아서 해주는 건데요. 반면에 DB on Amazon EC2라는 것은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EC2 인스턴스라는 가상 서버에다가 사용자들이 직접 DB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그런 형태의 사용 패턴을 말합니다. 그러면 한번 정해드릴게요. 뭐 세 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MySQL, MariaDB, Oracle, Postgre, MS SQL 외에 다른 서비스 RDB를 써야 한다. 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EC2에다가 직접 설치를 해서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MySQL의 InnoDB 외에 다른 스토리지 엔진을 써야 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RDS의 다른 DB들도 조금씩은 제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MySQL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도 스토리지 엔진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RDS에서는 이 InnoDB를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3번, DB 서버 내에 에이전트를 설치해야 된다. 요거는 아까 관리형 서비스라는 데서 이제 나온 건데요. 아마존에서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아마존에서 OS 레벨은 모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 만약에 걸리신다, YES라면 EC2 인스턴스에다가 직접 DB를 설치하셔서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약사항이 없다면 RDS를 쓰시는 걸 완전 권장드립니다. 관리형 서비스라고 하면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뭐
DB별로 조금씩 다른 기능들이 여러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통적으로 그리고 좀 대표적인 기능을 보신다면 장애를 자동으로 복구하고 자동으로 백업을 해주고 복구도 자동으로 해주고 손실은 스케일링 이런 것들을 다들 제공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걸까요? 그 중에는 아마 관리형 서비스를 추가되면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일 겁니다. 네, 뭐 공짜는 없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추가 비용이 조금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추가 비용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모든 서비스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서 백업 부분만 한번 조금 더 깊게 한번 볼게요. 제가 만약에 DB를 EC2 인스턴스에다 직접 설치를 한다 그러면 아마 백업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마존의 스냅샷을 이용해서 뭐 매일 한 번씩 백업을 한다는 겁니다. 뭐 사실 저희가 고객분들 지원 드릴 때도 이 방법을 이용해서 백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DB는 스냅샷으로 그냥 백업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DB 같은 경우에 일단 데이터가 계속해서 변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루에 한 번 스냅샷으로는 그 DB를 복구할 수 있는 시간인 RPO가 24시간 정도가 될 겁니다. 그 말은 최악의 경우에는 24시간치 데이터가 없어진다는 거죠.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 DB의 IO가 발생하고 있을 때 그 순간적으로 DB의 스냅샷을 생성하게 되면 뭐 요즘은 그나마 좀 나아졌지만 그래도 복구가 100%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DB에서 기존에 백업을 하시듯이 MySQL 같은 경우에는 MySQL 덤프라든지 오라클 같으면 익스포트 같은 논리적인 DB 백업 덤프를 생성하는 건데요. 이 방법은 뭐 DB가 깨질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덤프 같은 경우에 어떤 DB의 부하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계속해서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한 번, 새벽에 뭐 이렇게 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RPO가 마찬가지로 24시간이 발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EBS에다가 아마 이 덤프를 떨어뜨리게 될 텐데 EBS는 뭐 중복해서 이중화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백업하기에는 그렇게 적절한 내구성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데이터 파일과 트랜잭션 로그를 함께 저장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오라클을 쓰시거나 하면 이제 DBA들이 많이 백업하는 방식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EBS에 떨어뜨리게 되면 내구성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만약에 제가 EC2에서 DB를 설치해서 DB를 백업을 구성했다. 그러면 아마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먼저 백업 모드에 두고 그 말은 DB를 바로 복사할 수 있는 상태로 두고 EBS 스냅샷을 생성을 합니다. 이건 1회 생성하고요. 그리고 트랜잭션 로그를 매 5분마다 EBS가 아닌 아마존 S3 이건 유명하죠. 고내구성의 아마존 S3라는 스토리지로 트랜잭션 로그를 복사를 합니다. 이게 끝이냐면 또 그렇지 않아요. DB의 백업이 오래되면 또 삭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관리도 해야 될 거고 또 마찬가지로 복구도 쉽게 돼야 돼요. 유사시가 되면 금방 복구를 해야지 백업에 의미가 있을 거잖아요. 뭐 이쯤 되면 보통 뭐 그냥 스크립트 만들거나 하지 않으시고 그냥 서드파티 백업 툴을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고민할 필요 없는 게 이게 다 RDS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입니다. 이게 백업에만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거기다 심지어 RDS 같은 경우에는 저 중간에 있는 백업용 스토리지를 기존에 확보하신 그 RDS 볼륨 용량만큼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뭐 소프트웨어가 하는 거고 우리는 DBA가 있으니까 DBA가 하면 돼 생각하실 수 있는데 DBA는 역할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물론 이런 백업 같은 인프라 관리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또 제일 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일을 DBA가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DBA는 이거 외에도 여러분이 개발하시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쿼리 튜닝, 여러분이 개발하시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인덱스 관리, 그리고 DB 모니터링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안 하게 되면 그런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RDS를 쓰면서 생기는 비용은 충분히 비용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멀티 에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서비스 이름은 아니고 그 아마존의 네트워크와 서버를 배치를 어떻게 하냐에 대한 방법인데요.
먼저 멀티에이지가 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은 아시다시피 여러 개의 리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제일 가까운 서울 리전을 주로 쓰죠. 이런 리전에는 최소 2개 이상씩의 Availability Zone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요. 이걸 줄여서 AG라고 부릅니다. 이때 2개 이상의 AG를 써서 어떤 서버를 구성하는 게 멀티에이지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네, 결정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좀 간단해요. 하나입니다. 여기에 AG에 배포된 인스턴스가 장애가 발생할 때 여러분이 비즈니스 메인이 되는 서비스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멀티에이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외에 뭐 예를 들어서 백오피스 잠깐 죽어도 괜찮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싱글 에이지도 필요하면 구성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뭐 운영 서버는 다 멀티에이지 하란 말이냐? 네, 그거를 직접 적극 권장드립니다. 멀티에이지는 쓰면 쓸수록 비용 효율적인 거예요. 이 구성도는 예전에 액티브 DR이라고 부르는 구성도예요. 뭐 간단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 1, 데이터 센터 2, 데이터 센터 2개를 빌리고 거기에 고가의 네트워크 장비들과 서버들을 이중으로 구성을 합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두 분 간에 멀리 떨어져 있는 데이터 센터 간에 뭐 1GBps가 됐건 10GBps가 됐건 전용선을 구성을 해서 유지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액티브 DR을 구성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액티브 DR은 엄청 중요한 서비스에만 적용을 해서 쓰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요. 그런데 이 구성은 아마존에 있는 Availability Zone, 여러 개의 Availability Zone을 보면 사실 제가 생각에 제가 그린 이 구성도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성능이 좋게 이미 다 꾸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멀티에이지를 쓰실 때 비용이 어떻게 되냐? 사실 AG 1번, 2번 배포를 어떻게 하셔도 사실 비용은 똑같아요. 단지 차이가 나는 거는 그 AG 간에 네트워크 통신할 때 1기가당 0.01달러가 부과가 됩니다. 그 말은 트래픽 비용 0.01달러만 내고 이런 구성에다가 숟가락을 탁 얹어서 고내구성의 애플리케이션을 여러분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쓸수록 유리한 게 이 멀티에이지입니다. 또 멀티에이지를 쓰시면 이제 서버가 다 2개가 되니까 비용이 2배가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구성하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2가지 이제 구성을 했는데요. 하나는 싱글 에이지고 하나는 멀티에이지입니다. 똑같이 트래픽 100이라는 거를 유지하는 어떤 시스템의 구성도를 간단하게 그려본 건데요. 왼쪽 싱글 에이지 먼저 보시면 트래픽이 100이 발생하면 일단 트래픽 비용이 100이 발생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서버 100 그리고 DB 서버 100 합쳐서 200이라는 컴퓨팅 비용이 발생할 겁니다. 이 똑같은 거를 멀티에이지로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요. 그렇게 되면 트래픽 비용은 마찬가지로 100이지만 거기에 뭐 로드 밸런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AG 간의 0.01달러 조금 더 비용이 발생을 해서 뭐 한 10 정도 더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DB는 이중화를 하더라도 아마 성능이 같은 게 2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0 해서 200이 발생을 하고요. 단지 애플리케이션은 좀 다른데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로드 밸런싱으로 2가지를 동시에 쓰기 때문에 50짜리 2개면 100의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총 합쳐서 110과 300, 즉 트래픽 비용은 한 10% 정도 그리고 컴퓨팅 비용은 한 50% 정도 추가가 되면 멀티에이지로 구성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인프라에다가 애플리케이션을 탁 올릴 수 있는 거죠. 멀티에이지를 쓰는 방법은 아까처럼 이제 서버를 이중화해서 이렇게 쓰실 방법도 있는데 좀 더 간단한 방법도 있어요. 잠깐 말씀드렸던 EC2는 수동으로 멀티에이지를 구성하셔야 돼요, 직접. 그런데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관리형 서비스들은 서비스에 따라서 멀티에이지를 옵션으로 제공하거나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주요 서비스들을 좀 나열해 봤는데요. RDS는 체크박스 하나만 체크하면 자동으로 멀티에이지가 구성이 됩니다. 나트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도 클릭하면 네, 멀티에이지로 바로 쓸 수 있고요. 심지어 S3라든지 다이나모DB, SQS 이런 서비스들은 그냥 만들기만 하면 자동으로 멀티에이지가 돼서 여러분이 뭐 할 거 없이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네. 끝으로 멀티에이지 부분의 마지막 팁으로 서버 이중화와 멀티에이지 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에 3가지 구성이 있는데요. 둘 다
100% 트래픽을 똑같이 처리할 수 있는 구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3번은 멀티에이지로 구성을 했고요. 1, 2번은 보시면 서버는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한쪽은 AG1에 몰려 있고요. 한쪽은 AG1과 2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어떤 게 제일 가장 좋은 구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당연히 제일 좋은 건 3번이죠. 3번으로 하면 제일 잘 버틸 겁니다. 그러면 1, 2번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장애를 하나씩 가정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트래픽 처리 능력이 100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AG 2번에 장애가 발생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3번은 당연히 50%의 트래픽 처리 능력이지만 잘 버틸 겁니다. 2번도 50%이지만 잘 버텼어요. 근데 1번을 보시면 AG를 하나밖에 쓰지 않았는데 트래픽이 100%예요. 왜냐면 장애가 2번에 났거든요. 저희는 쓰지도 않아요. 2번은. 개이득이죠. 그래서 1번이 더 좋은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AG 1번에 장애가 났을 때 한번 보죠. AG 1번에 장애가 났습니다. 3번은 역시 잘 버티죠. 50%가 아니지만. 2번은 네, 멀티에이지를 구성했는데도 0입니다. 장애가 발생한 거죠. 1번도 마찬가지로 죽었습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그래서 따라서 이 구성도를 굳이 순서로 매겨보면 3번이 가장 좋은 거고 그 다음에 1, 2번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1번이 더 좋은 구성입니다. 물론 DB를 이중화하는 게 더 좋죠. 하지만 이 상태에서는 1번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멀티에이지를 구성하실 때 멀티에이지를 이루는 구성 요소 중에 하나라도 단일 장애 요소가 있다면 여기서는 저 DB 같은 경우에 되겠죠. 있다면 멀티에이지를 아무리 잘 꾸며 놓더라도 그 장애 요소가 모든 시스템의 멀티에이지 구성을 무효화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에이지를 하실 때는 하나도 빠짐없이 저런 싱글포인트 단일 장애 요소가 없도록 잘 구성하셔야 된다는 점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NAT 게이트웨이와 NAT 인스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NAT를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NAT라는 거는 Network Address Translation이라는 건데요. 어떤 서버가 프라이빗에만 존재하면 프라이빗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서버는 인터넷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 쓰시는 뭐 npm, 컴포저 이런 거 다 못 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퍼블릭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중간에 NAT라는 장비가 들어가서 프라이빗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아마존에서 이 NAT를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NAT 게이트웨이와 NAT 인스턴스입니다. 왜 두 개일까요? 아마존에서 VPC라는 제품을 2009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NAT 게이트웨이는 2015년 말에 나왔어요. 그러면 2009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프라이빗에 있는 서버들은 다 인터넷을 못 했을까요? 네,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NAT 인스턴스라는 걸 써왔습니다. NAT 인스턴스는 사실은 뭐 어떤 단일 제품은 아니고요. EC2 인스턴스를 가상 서버를요. 뭐 IP 테이블스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세팅을 해서 NAT 용도로 쓰는 걸 말합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걸 어떻게 선택할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 정도 조건이 있는데요. 먼저 NAT를 통한 트래픽이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1번 yes. NAT 인스턴스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NAT를 통해서 발생하는 평균 트래픽이 100Mbps 이하이다. 그러면 네, NAT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조건을 다 맞는다면 NAT 인스턴스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인스턴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버니까 다른 거 필요하시면 조금씩 도구를 넣어서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외의 경우에는 NAT 게이트웨이를 쓰시길 권장드립니다. 특히 1번 같은 경우에는 NAT 게이트웨이도 멀티에이지를 반드시 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NAT 게이트웨이와 NAT 인스턴스를 둘 다 멀티에이지로 구성한 구성도입니다. 물론 NAT 인스턴스일 때도 멀티에이지로 썼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모양이 두 개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AG 간의 전체 장애가 발생해도 둘 다 똑같이 정상적인 AG는 NAT가 정상 동작합니다. 그러면 왜 NAT 인스턴스를 꼭 써야 되냐? NAT 게이트웨이를 꼭 써야 되냐? 네, 이런 거는 오히려 NAT 자체에 장애가 났을 때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건데요.
나트 게이트웨이는 아마존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미 중복 구성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경 쓰실 필요 없이 그냥 배포를 하면 어떤 나트의 장애 상관없이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나트 인스턴스는 EC2 인스턴스를 기반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장애를 고객이 직접, 사용자가 직접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장애가 발생하면 당연히 인터넷을 못 쓰겠죠, 인스턴스들이. 그 상태에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둘 간에 헬스 체크를 하고 있다가 헬스 체크 결과 한쪽에 장애가 발생하면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라우트 테이블을 변경을 해서 EC2 인스턴스들이 정상적인 나트를 쓰도록 경로를 바꿔주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런 작업은 아마존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직접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쓰실 수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트 게이트를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요거는 나트 게이트웨이와 나트 인스턴스의 성능 대 가격 비교입니다. 나트 게이트웨이는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는 5GBps를 제공을 하고 최대는 45GBps까지 탄력적으로 계속해서 확장이 됩니다. 그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나트 인스턴스는 EC2 인스턴스 기반이다 보니까 EC2 인스턴스 사양의 특성을 따라갑니다. EC2 인스턴스는 그 사양의 변함에 따라서 CPU나 메모리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성능까지 같이 변하게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T3 같은 경우에는 최대 성능 한 5GBps 정도 나타내고요. C5나 M5 계열들은 한 10기가 정도 나타냅니다. 물론 9X라지라든지 12X라지 이렇게 되면 10기가, 25기가, 뭐 새로 나온 인스턴스들은 100기가까지도 지원을 해요. 근데 일단 여기 있는 그나마 좀 저렴한 인스턴스들은 이 정도 성능을 발휘하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게 버스트는 항상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성능은 아니에요. 지속해서 낼 수 있는 건 이 기본 네트워크 성능인데요. 보시다시피 T3 나노는 32Mbps부터 M5 시리즈는 1기가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적당한 가격 수준을 보면 T3 스몰 정도면 나트 대비 한 절반가에 나트 게이트웨이 DB 절반가에 쓸 수 있지 않나. 그러면 한 100Mbps 정도 쓰는 어플리케이션에는 T3 스몰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생각을 한 거고요. T3 미디엄은 조금 애매해요. 좀 낮긴 한데 그래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좀 뺐고요. T3 스몰 했고. 근데 사실은 저희가 보통 고객사에 나트를 만들어 드릴 때는 T3 스몰도 쓰지 않아요. 그 T3 마이크로 정도면 일반적인 운영 관리나 이런 데는 충분히 쓰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나트는 T3 마이크로로 주로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드 밸런서입니다. 제가 좀 많이 남아가지고 빨리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로드 밸런서도 빨리 좀 진행해 드릴게요. 아마존에는 로드 밸런서가 3가지 제품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일라스틱 로드 밸런싱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ALB라고 부르고요.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NLB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클래식 로드 밸런서, CLB라고 부르는 3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뭐 이름에서 딱 아셨겠지만 클래식 로드 밸런서는 좀 이전 세대의 제품이에요. ALB랑 NLB가 새로 나오면서 CLB의 기능들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ALB는 ALB대로, NLB는 NLB대로 더 이렇게 발전을 해가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물론 이제 CLB도 기능이 되게 많아요. 여기 적혀 있는 거는 좀 차별적으로 보이는 것만 몇 개 추려서 넣어놨고요. 예를 들면 ALB는 기존에 CLB가 지원하지 않던 웹소켓이 지원이 되고요. NLB는 기존에 CLB가 안 되던 고정 IP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좀 간단하죠. CLB는 한 가지 경우에는 CLB를 어쩔 수 없이 써야 돼요. CLB가 예전에 ALB와 NLB를 동시에 처리하다 보니까 CLB만이 HTTP 프로토콜과 TCP 프로토콜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ALB나 NLB는 각각 HTTP, TCP만 동시에 처리하기 때문에 이 트래픽을 동시에 섞어 써야 된다. 그러면 CLB를 쓰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ALB와 NLB를 섞어 쓰시면 됩니다. 이 동시에 섞어 쓰셔야 된다는 거는 호스트네임 하나 또는 도메인 하나에 HTTP와 TCP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CLB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 산정이 예상을 할 때 좀 쉬웠어요. 비교를 쉬웠는데 뭐 시간당 CLB 비용 플러스에 기가당 뭐 트래픽 비용 이거 두 가지만 하면 쉬웠는데 ALB는 예상 산정이 되게 어렵습니다.
일단 시간과 비용은 비슷하게 나오고요. LCU라는 게 나와요, 갑자기. LCU 시간당 얼마가 나오는데 이 LCU가 다시 오른쪽에 좀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초당 뭐 연결 개수, 분당 활성 연결 개수 뭐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나와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거 기준으로 LCU가 나오고 그 LCU를 다시 저 비용을 곱하는 겁니다. 제가 설명하면서도 너무 어렵네요. 그래서 고객분들과 이제 얘기를 나누면 이 예상 비용 어떻게 되나요? 하면 구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요? 트래픽도 구하기 힘든데. 근데 다행인 건 아마존에서 클래식 로드 밸런서를 쓰고 있으면 한 가지 클라우드와치 매트릭이 쌓이는데요. 예상 LCU 소모량이라는 게 쌓여요. 그래서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이거는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워크로드들의 CLB 비용과 그에 대한 ALB 예상 비용입니다. 뭐 워크로드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뭐 업무 영역도 있고 여러 가지 섞었고요. 그걸 ALB로 ALB의 LC로 이용해서 ALB의 예상 비용을 산정을 하면 저기 오른쪽에 있는 비용이 나오는데 그 비용 수치가 ALB가 작게는 6%부터 많게는 24%까지 더 적게 나왔습니다. 그 말은 HTTP면 무조건 일단 ALB를 써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ALB 예상 산정할 때도 사실은 CLB 방식으로 예상 산정을 해서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비슷하거나 작게 나오니까 그렇게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로드 밸런스 헬스 체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ALB랑 CLB를 둘 다 쓰셔야 되는 경우에는 좀 상황이 두 개가 다릅니다. ALB는 보시다시피 구성이 조금 중간에 다른 게 들어있어요. 타깃 그룹이라는 게 하나 들어있어요. CLB는 바로 인스턴스에 붙어있죠. 저 타깃 그룹은 처음에는 뭐지 싶은데 제일 간단하게 이해하는 방법은 구성하시는 애플리케이션 하나당 타깃 그룹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기 보시면 파란색과 빨간색이 각각 다른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서버는 두 개지만 각각의 두 개씩 애플리케이션이 배포가 되어 있죠. CLB는 타깃 그룹이 없어요. 그 차이점은 타깃 그룹이 다른 것도 하지만 헬스 체크도 합니다. 그래서 ALB는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여러 개, 두 개로 적혀 있지만 심지어 더 많이 붙어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헬스 체크를 해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인스턴스에는 트래픽을 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CLB는 좀 달라요. CLB는 바로 붙어 있다 보니까 헬스 체크를 하나밖에 할 수 없어요. 지정된 하나만 해서 걔가 살아있으면 나머지도 트래픽이 다 그냥 들어갑니다. 그 말은 저 빨간색 어플리케이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CLB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CLB를 구성하실 때는 좀 이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헬스 체크를 정상적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 내부에 다른 걸 구현을 살짝 좀 넣으셔야 되는데요. 헬스 체크 모듈을 넣어서 그 헬스 체크 모듈이 다른 헬스 체크 하지 못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헬스 체크를 함께 해서 그 결과를 취합한 결과를 보내주는 그런 방식으로 구현하셔야지 정상적으로 트래픽 제어가 가능합니다. 요거는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었어요. 사실은 CLB 아까 CLB를 쓰는 이유가 HTTP랑 TCP를 이용을 할 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방법이 있긴 합니다. 이런 부분은 NLB랑 ALB를 나는 분명 무조건 쓰고 싶어. 그런데 두 개가 같은 도메인에 붙어 있어. HTTP랑 TCP가요. 그런 경우에 쓰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먼저 앞단에 NLB를 배치를 하고요. TCP 트래픽은 바로 인스턴스로 보내고 HTTP는 ALB를 통해서 인스턴스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은 사실 다른 부분은 다 아마존 내에서 설정이 탁탁탁 가능한데 여기 이 부분은 사실 아마존에서 정상적으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NLB의 어떤 특성을 이용하는 건데요. NLB에는 밑에 있는 인스턴스에 IP 주소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로드 밸런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ALB의 IP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ALB를 연결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방식은 뭐 람다나 다른 외부에서 아마존 API를 호출을 해서 이렇게 IP를 계속 업데이트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이 구성은 NLB와 ALB가 중복적으로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도 조금 있긴 합니다. 네, 다음은 HTTPS와 HTTP 선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거는 사실 요즘은 크게 고민거리가 아니잖아요. 대외 서비스 쓰고 있으면 무조건 HTTPS를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대외 서비스가 아니고 대내 서비스밖에 없다. 그러면 방화벽 등을 통해서 어떤 보안 조치를 좀 하면
필수 요소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HTTPS를 쓰는 게 좋겠죠. 특히 요즘은 최신의 파이어폭스나 크롬 이런 그 브라우저들은 HTTP를 쓰는 것만으로 경고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일단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왜 HTTPS를 로그인이나 이런 몇몇 가에 선별적으로 구성해서 썼을까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HTTPS를 쓰면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꼭 돈뿐만 아니라 노력도 필요하고 뭐 성능적으로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비용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인증서 발급, 갱신, 발급 자체에 이미 돈이 들죠. 그 다음에 그 인증서 발급받은 걸 관리를 또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인증서를 서버에 심어서 아파치나 뭐 톰캣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그 처리를 할 때 암버코에 대한 성능을 또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요소들이 아마존의 AWS에서는 좀 다르게 작동을 합니다. 먼저 인증서 발급 갱신 같은 경우에 아마 이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AWS Certificate Manager라는 그 서비스를 쓰시게 되면 인증서를 무상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거기다가 심지어 갱신도 자동으로 됩니다. 인증서 관리 같은 경우에도 아까 방금 말씀드린 ACM을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프라이빗 키 자체가 유출될 확률이 없어요. 엄청 쉽게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암버커 성능도 만약에 이런 인증서를 아마존에 있는 ALB나 CLB 클라우드 프론트 같은 거에다가 넣어서 쓰시게 되면 이런 암버커에 대한 어떤 부하를 고객의 리소스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존의 리소스가 감당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추가 비용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무조건 쓰시는 게 답인 거죠. 여기에 이어서 인증서 발급에 대한 거 바로 말씀드릴게요. 뭐 기존에는 항상 서드파티 발급 기관에서 인증서를 받아서 쓰셨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고객 만날 때도 기존에 계속 그렇게 하시던 분들은 조금 간성이 있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마존에는 AWS Certificate Manager라는 게 있어서 여기서 프로그램적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발급 절차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발급 절차라기보다는 인증서의 라이프 사이클이죠. 먼저 기존의 발급 기관을 통해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쓰는 방법입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서버에서 고객이 직접 개인 키를 생성을 해요. CSR도 생성을 합니다. CSR이라는 건 Certificate Signing Request인데요. 이걸 둘 다 생성을 해서 발급 기관에 접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결제를 해야 되겠죠. 돈을 줘야 되니까. 결제하고 나면 DCV라는 걸 진행합니다. 이걸 하는 거는 그 도메인을 고객이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이 마치면 이제 인증서 발급이 되는데요. 이 발급은 뭐 메일이나 이런 수단으로 인증서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 인증서 받으면 인증서와 내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 키가 있죠. 이 키를 서버에다가 배포를 합니다. 배포를 한다는 거는 인증서와 키를 복사를 하고 뭐 톰캣이 됐건 아파치 엔지네스가 됐던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에 직접 설정을 하는 거죠. 설정까지 한 다음에 쓰시면 1년 뒤에는 만료가 되고 그러면 또다시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이 사이클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만약에 인증서가 10개면 10번 반복해야 되겠죠. 네, 이런 사이클을 보통은 가지고요. AWS Certificate Manager는 ACM은 조금 다른 인증서 라이프 사이클을 가집니다. 먼저 콘솔 로그인을 해요. 네,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제가 콘솔 로그인도 적었겠어요. 콘솔 로그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발급 정보를 넣어요. 여기는 도메인 정보밖에 없어요. 정보를 한 다음에 발급 딱 누르면 만약에 라우터 시스템을 쓰시게 되면 자동으로 인증해서 발급까지 다 끝납니다. 그 상태에서 쓰시는 방법도 엄청 간단해요. 원래는 뭐 컴퓨레이션 들어가서 막 참 네이버 검색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마존에서는 ALB나 CLB 이런 데서 인증서를 선택만 하면 바로 적용이 끝납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라우터 시스템 인증을 하시게 되면 무한정 계속해서 자동으로 갱신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런 라이프 사이클은 전혀 다르고요. 그러면 네, 답은 뻔하죠. 최대한 ACM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사항이 두 가지 정도 있을 수 있어요. 1번은 인증서를 아파치나 뭐 웹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좀 넣어서 써야 된다. 네, ACM 인증서는 외부로 반출이 안 됩니다. 아마존 내부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인증서를 외부에 쓰셔야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서드파티 발급기관을 통해서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DV 인증서 외에 다른 형태의 인증서가 필요하다. DV는 도메인 밸리데이션이에요. 이거 외에 뭐 OV, EV 여러 가지 인증서가 있는데요. 이런 다른 인증서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서드 파티 발급 기관을 쓰셔야 돼요. 현재로는 ACM은 이제 DV 인증서만 발급이 됩니다. 네. 제가 뭐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보안도 조금 말씀드렸어요. 인증서에 대한 거 말씀드렸는데, 서드 파티 발급 기관에서 받은 인증서와 아마존 ACM의 인증서의 관리 측면에서 어째서 ACM이 보안이 좋은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서드 파티 발급 기관에서 받은 거는 인증서를 파일로 받아요. 그 다음에 비밀키도 내가 가지고 있죠. 이걸 쓰시려면 서버에다가 복사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 개인 키가 패스워드가 걸려 있으면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서버에서 돌아가지도 않아요. 그 말은 이 키를 서버에다가 복사를 해야 되고, 이 키를 관리자 여러분이 가지고 어딘가에 넣어놓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이거 불안해서 어떻게 하나요? 근데 ACM은 조금 달라요. 제가 노란색 화살표에 발급이라고 안 적어놓고 발급 요청이라고 적어놨잖아요. 배포도 배포 요청이라고 해놓고, 제가 굳이 저렇게 적은 이유는 인증서를 발급 요청을 하면 인증서 발급은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밖으로 안 나와요. 아마존 밖으로 안 나와요. 배포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ALB에다가 배포를 하겠다 요청을 하면 외부로 안 나와요.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인증서가 반출이 안 되니까 가깝다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르게 생각하시면 인증서가 외부로 안 나옴으로 해서 고객분들이 가질 수 있는 인증서 유출에 대한 리스크가 그냥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건데요. 그 ACM을 추천드리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DV 인증서는 좀 취약하다던데, 보안에 취약하다던데 괜찮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증서는 DV, OV, EV 이렇게 뭐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DV는 도메인 밸리데이션, OV는 오거나이제이션 밸리데이션, EV는 익스텐디드 밸리데이션입니다. 이 이름에서 이미 보실 수 있는데, 이 인증서의 종류는 발급받는 기관을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종류를 나눠 놓은 거예요. 도메인 밸리데이션은 도메인만 가지고 있으면 인증서를 내준다는 뜻이고, EV는 추가적으로 많은 검증 작업을 거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점은 밑에 암호화 방법인데요. 실제로 인증서 포맷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암호화를 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증서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암호화가 안 되는 거,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단지 EV를 쓰시게 되면 웹브라우저에 어떤 컨텐츠뿐만 아니라 URL 창에도 그 조직에 대한 정보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조직에서 운영하는 웹페이지에 접속했던 걸 확신할 수 있으니까 안전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런 만약에 니즈가 있으시다 그러면 EV를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은 사실 저희가 NDS에서 이제 여러 고객들을 만나고 지원을 해드리면서 이제 알게 된 경험들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사실 AWS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조직은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아마존 자체가 제일 잘 알고 있겠죠. 그런 고민을 아마존에서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2년도에 아마존에서 웰 아키텍티드라는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쭉 발전을 계속해서 해왔는데요. 밑에 보시는 이 사이트에 가시면 이제 뭐 관련된 백서라든지 고객 사례 뭐 이런 것들이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AWS에서는 2013년도부터 웰 아키텍티드 리뷰라는 걸 해왔어요. 그래서 보시는 운영 우수성, 보안, 안정성, 성능, 비용. 네, 오늘 본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그 비즈니스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고객과 아마존을 제일 잘 알고 있는 AWS가 함께 협업을 해서 잘 쓰고 있는지, 클라우드 잘 쓰고 있는지 확인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웰 아키텍티드 리뷰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2018년에 리멘트 때부터 아마존뿐만 아니라 아마존에서 이제 인증한 웰 아키텍티드 파트너라는 업체들과 함께, 파트너들과 함께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NDS도 2018년 리멘트 때 함께 그 전 세계 34개의 AWS 파트너와 함께 서비스를 개시를 했고요.
현재도 저희를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여러 번 진행을 했습니다. 웰 아키텍트 리뷰는 크게 3단계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요. 제일 먼저는 고객과 인터뷰를 해서 어떤 현재의 상태를 좀 리포트를 막 작성을 하고요. 그 리포트를 기반으로 해서 개선점을 도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개선점을 이제 실제 조직이나 아니면 그 인프라스트럭처에 바로 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거에 조금 더해서 인스턴스 하나하나라든지 시큐리티 그룹 하나하나를 좀 점검을 해서 최저가 점검 보고서를 함께 발행을 해서 고객과 협의하에 인프라를 개선해주는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NDS는 공공 민간 부분 대형 SI, ITO부터 중소 스타트업들까지 전체 업계를 아우러서 AWS에 대한 개발, 컨설팅, 마이그레이션 운영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사실 몇 가지 안 되잖아요. 4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지금 벌써 오버됐는데 4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많이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도 분명히 이거 맞나? 하는 의문점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저기 전시장에 가시면 NDS 부스가 있는데요. 오셔서 문의를 주시면 하나라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의하는 건 공짜잖아요. 엄청 비용 효율적입니다. 네,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